자, 시장론 들어가면요. 여기가 1장이 있고 2장이 있어요. 1장이 이제 시장이고요. 2장이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인데, 우리 교재상에서는 여기 주택시장에서 나오는 주거분리와 여가작용을 이거를 정책에다 뒤로 뺐고요. 그 다음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은 저 뒤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재 편제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순서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거는 시장의 특성, 요거는 기능보다는 조금 더 꾸준히 나와요. 시장의 특성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즘은 부동산 시장만 물어보지 않고요. 네, 이거 하고, 네, 금융시장까지 같이 묶어서 물어보니까 그 정도는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일단 효율적 시장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이러면 틀리겠죠. 시험에서 거기까지는 출제했어요.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불안전하더라도. 거기까지 역시 시험에서 유도를 했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 가면은 주택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이 있죠. 몇 차 시장에 해당이 돼요? 아니, 그 3차까지 가면 안 되고, 1차하고 2차 두 개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있는 거 안에서 해결하자고요. 우리 새로운 거 만들지 말고. 자, 그죠? 1차하고 2차 중에서 어디에? 1차를 버리고. 그쵸, 2차. 그래요. 확실히 여기 세종시 학생분들은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기술이 참 뛰어난 것 같아요. 그죠? 3차는 제가 듣다 보다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주택담보대출 있죠? 이게 이루어지냐 1차. 여기 대출해 주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돈을 공급해 주는 게 2차에서 해준다고요. 이렇게. 뭐를 팔아서? 증권 팔아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리를 같이 묶어서 꼭 하셔야 되겠고, 부동산 시장의 특성 하면은 뭐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시장의 특성 그러면? 특성하면은 뭐 기억나는 거. 일단 시장을 국제화시키는 거. 그쵸? 그래서 무슨 시장이 되고, 그래서 국제화되고 지역시장이면서 이 안에 여러 개의 하위 시장 또는 부분 시장이 존재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성동이 있고 뭐 A동이 있고 또 B동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얘도 주택이 있고요. 상업용, 뭐 공업용. 주택도 다시 나누면은 단독이 있고 공동. 아파트, 뭐 연립, 다세대. 이 안에 가면은 자가주택하고 임대주택. 얘도 다 마찬가지죠. 이게 모든 시장별로 다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요 공급 관계가 다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다 틀리잖아요. 근데 이걸 조절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죠. 대리점이라면 물건을 부족하면 빌려도 주고, 그렇잖아요. 남으면 부족한 대로 보내줄 수도 있지만 부동산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지화가 돼 있고 이 안에서 여러 개 하위 시장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시장이 또 조직화되기도 어려운 거죠. 이 안에 있는 애들 따라 뭐가 다 틀려요. 거래 가격도 틀리고 임대료도 틀리고 거래 관행도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이 시장별로.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성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시장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시장의 특징이 있고, 또 시장의 특징 또 뭐 있어요? 이거 비 들어간 거. 비공개성, 비표준화, 비조직화.
얘네도 예, 가끔씩 지문으로 써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애가 비표준화. 개별성이 있어서. 또 뭐 있겠어요? 이게 곤란한 거.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에 왜곡이 발생하는 거. 그쵸? 기억하시나요? 네. 부동산 시장에서는 무슨 효과? 이게 발생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죠. 부동성이나 아니면은 인접성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 때문에 뭐가? 얘네가 외부 효과의 원인이 돼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상품을 취급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외부 효과. 근데 외부라는 표현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 수단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단원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 돼요. 그러니까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자원 배분도 효율적이지 못하죠. 합리적인 가격도 제시를 못 해주죠. 외부 효과의 문제가 나와도 해결을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개입을 자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특성 중에 하나가 정부의 법적인 제한이나 개입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단원에 대한 정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의 특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 그럼 뭐가 있어요? 기능은 역할이잖아요. 어떤 역할을 수행해요? 자원 배분도 있고 교환이라는 것도 해주고 그렇죠? 얘네가 교환이나 자원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매개 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가격이에요. 그 가격에 관한 각종 뭐를 제공해 주는 거. 그게 다 어디서 해주는 거다? 시장에서 해주는 거죠. 시장에서.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쭉 정리가 돼 있는지 자꾸 틈틈이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이게. 낯설어서 이게 자주 안 쓰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일주일 내내 이거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물어만 보면 누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쿡 찔러보면 그냥 바로 대답이 나오듯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번에 가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물어봤을 때 1번에 보면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부동산 공간에 대한 경쟁을 통해서 자원 배분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 과정에서 5번에 가면 시장 내에서는 부동산과 현금, 부동산과 부동산, 소유와 임대 등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는데, 그죠? 이때 교환이 이루어질 때 현금 줬다 그래서 그 물건을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가 교환이 되겠죠. 물건에 부착되어 있는 현금하고 권리하고. 그런데 5번에 가면 일반 재화시장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협상에 의한 가격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그렇죠? 근데 뭐 기능이라면 특성인데요. 일단 완전 경쟁 시장이 있죠. 여기는 시장 참여자의 수가 다수예요. 무수히 많은 시장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개별 수요자나 개별 공급자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냥 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에서 제시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 수능자의 형태를 취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내일 아침서부터는 쌀을 전혀 소비하지 않기로 굳은 결의를 했어요. 앞으로. 그럼 내일 아침에 쌀 가격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기 김포에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 거기도 있는데 거기서 내일부터는 쌀 농사 안 짓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다고 시장 쌀 가격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워낙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가 무지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개별 수요자나 개별 공급자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못 미치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상품이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수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는 경기가 좋을 때는 누가 시장을 주도해요? 매도자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수자가. 그러면 이 사람 간에는 항상 이거를 취해요. 뭐를? 협상을. 그렇죠? 합리적인 시장 가격이 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거래할 때마다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그죠? 근데 이때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협상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1년에 한 번씩 가격 공시를 통해서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을 공시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기준으로 뭐 하라고? 협상하라고. 그렇죠? 네, 그 얘기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 자, 2번에 가면 부동산 시장이 다른 일반 재화시장과 구별되는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5번에 부동산의 부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의 경쟁이 지역적인 경쟁이 되게 하겠죠. 지역시장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세종시에서 만약에 뭐 상가나 이게 뭐 분양이 되면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게 시장이 거래가 되지 전국의 모든 사람이 이쪽으로 모여서 거래가 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경쟁은 지역적인 경쟁이 된다는 얘기고요. 고가품이기 때문에 수요자나 공급자의 시장 진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그리고 3번에 보면 일반 재화시장에 비해서 시장이 세분화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세분화된다는 얘기죠. 수요자나 공급자에서. 자, 근데 부동산 시장은 자금의 유용성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정부의 금융정책과는 관련이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고가품이니까는 자금의 유용성이 있죠. 금융비용의 어떤 이제 영향을 갖다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자 부담이 크냐 작으냐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은 정부의 금융정책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다 받는 거죠. 근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하고요. 금융시장하고는 이렇게 통합된 추세라고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얼마만큼 자금 조달이 용이하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거래가 쉬워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 부동산에 관한 또 대책이 또 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워낙 산적한 현안이 많다 보니까 이게 동시에 모든 걸 한꺼번에 진행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순차적으로 정책은 아마 나오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있을 때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부동산 개념할 때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죠? 자, 물리적 개념은 종류가 몇 가지 있었어요.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 에? 5가지에서 마이너스 1, 그럼 4개, 4개. 5개에서 하나 빼면 4개죠. 그죠? 그렇죠. 경제적 개념 몇 가지? 경제적 개념 5가지, 5가지. 그렇잖아요. 5가지 뭐 있었어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상품, 소비재. 그때 했었잖아요. 생산 요소로서 인식되는 토지와 자산으로 인식되는 토지 중에서는 어느 게 대체재가 많다? 네, 자산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 생산 요소로서의 토지는 대체가 제한이 되나 자산으로서의 토지는 대체재가 많은 편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 4번에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유통의 불안전성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겠죠. 참고로 보면 여러분들이 효율적 시장에서 배우신 건데 정보가 주가하고 이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 있죠. 네, 속도는 얘가 좀 느리다고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주시장이 주가에 반영되는 정도보다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거래 정보 등에 관한 부분이 완전하지는 않은 거죠. 물론 이제 부동산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은 돼 있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관심 있는 사람들만 그 물건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뿐이지 시장 전체에서 모든 물건의 가격 변동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느리다라고 이제 이렇게 조사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5번에 보면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으로 인해서 일반 부동산 거래도 고도의 공적인 경향을 갖는다 했으니까 틀렸겠죠. 일반적인 이제 개인 간의 거래했을 때는 그게 꼭 공적인 성격을 띠는 건 아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것도 고도의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뒤로 가시면 4번 문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예. 그러면 기억에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비공개되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소요되겠죠. 그럼 일단 기억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1, 2, 3번 중에 찾아야 되죠. 니은을 갔더니 일반 재화시장과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것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에 근거하겠죠. 시장이 국제화되거나 거래 내역이 공개되지 못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럼 니은도 맞는 편이죠. 그러면 이제 번호는 1번 아니면 2번이죠. 그래서 걔네 차이가 이제 리을 아니면 미음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리을에 보면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표준화된 상품이 아니죠. 비표준화라고 그랬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답이 1번으로 이제 귀착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나중에 실전에 가셔도 그런 요령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꼭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다 풀질 마시고 두 개가 충돌이 되면 틀림없이 둘 중에 뭐가 하나 걸려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애를 먼저 봐가지고 그거 갖고 답을 판단하는 게 낫죠. 그리고 5번에 미음에 가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가격에 왜곡이 나타난다 했으니까 틀렸겠죠. 장기가 아니라 언제? 단기적으로 가격에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시장의 특성 그래서요. 부동산 시장은 위치, 규모, 용도 등에 따라 부분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거. 부동산 시장의 행정 규제도 단기적으로 시장의 수요 조절 기능을 뭘 할 수 있다. 저해할 수 있다 그랬을 때 근데 행정 규제라는 거는요. 정도에 따라 또 틀려지지만 단기뿐만이 아니라 좀 더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이제 거래나 이런 거를 위축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꼭 단기라고는 인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부동산 시장도 외부 효과에 의해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4번에 가면은 완전 경쟁 시장으로 분류한다 했으니까 틀렸겠죠.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나오는 거죠. 6번에 대한 거는 뭐 제목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알 수 있죠. 불완전 경쟁 시장이고, 그죠? 지역 시장이고, 수급 조절이 곤란이 되죠. 매매 기간 길죠. 그 다음에 빗자 들어간 애들 3개 있죠. 그럼 다 포함이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요. 7번은 뭐 같은 개념이니까요. 부동산 시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8번하고 9번하고 몇 번 이제 쭉 나면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 나와 있어요. 거기를 또 정리해 보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은요.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정보가 얼마만큼 신속하게 가치에 반영되느냐의 정도 있죠. 또 어디까지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느냐. 그거를 구분하는 거죠. 우리가 그때 여기 개념을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주식시장의 주가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가격은 확인되지 않는 루머나 소문에 의해서도 애들이 움직이죠. 수요와 공급에 관계없이. 그렇죠? 그 얘기는 얘네들은 완전한 정보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디까지의 정보만 반영이 됐다 그랬어요? 현재 정보까지만. 현재 시장에 알려진 것까지는 정보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지만 알려지지 않는 것까지는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는 루머라든가 소문에 의해서도 가격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고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냐를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약성 시장이 있죠. 네. 약성 시장은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있죠. 과거의 정보를 기초로 한 무슨 분석? 기술적인 분석을 해요. 이거를 가지고 뭐 하면? 투자하면 무슨 이윤을 얻는다? 정상 이윤을 얻죠. 그 다음에 중강성 시장은 어디까지? 현재까지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럼 얘네가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 기본적인 분석. 투자하면은 역시 무슨 이윤? 정상 이윤인 거예요. 그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과 아시죠? 약과. 예, 약과로 술을 담그는 건데 얘가 봤어요. 저기 뭐죠? 그 개그맨 중에 보면 이름이 이렇게 가는 있죠. 얘가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이 정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 기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꾸 해서
자, 그 다음에 강성이라고 있죠. 얘는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도 투자하면은 역시 무슨 이윤? 예,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무슨 이윤이에요? 정상이윤이에요, 정상.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매개가 되면, 정보가 매개가 되면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얘는 없죠. 없는 이유가 이건 정보가 매개가 돼야만 초과에 올 수 있는데 여기는 무슨 정보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으니까 정보를 매개로는 여기는 초과인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죠?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윤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가 존재해요? 중강성까지만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자, 현재는 과거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내포하고 있을 거고, 강성은 얘네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무슨 시장? 강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잘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8번에 가게 되면요.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을 때 시장이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1번 지문이죠. 기술적 분석에서 밝혀진 기술적 지표로는 결코 초과인을 획득할 수 없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거 빼면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는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만. 정보를 매개로 하지 않고서는 초과인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얘네가 만약에 요거를 매개로 해 투자해서 초과인을 얻었다 그러면 여기는 약성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로는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어떤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 시장은 당연히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겠죠. 현재는 과거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강성에서는 어느 누가 어떤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인을 획득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이제 강성 효율적 시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고요.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 무슨 시장? 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현실의 시장이 어떤 형태의 시장이라는 것은 시대나 장소에 관계없이 유사하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대부분의 선진국이 강성의 형태를 띠고요. 후진국이 약성의 형태를 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웬만한 정보는요, 시장에 다 거의 오픈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걔네는 알려지지 않은 정보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웬만한 정보는 다 오픈이 돼 있어서. 그래서 걔네들이 주로 후진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가로 진출하는 이유가 거기는 대부분의 알려진 정보만 가지고도 투자해도 무슨 일 얻을 수 있어요? 초과인을 얻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쪽에는 투자할 만한 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이게 못 사는 나라일수록 정보가 소수에게 독점이 돼 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정보를 독점을 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천문학적인.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얘기해봐야 뭐 그러니까 저기 하고요. 그 다음에 9번에 가면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을 때 부동산 시장에서 효율적 시장이란 새로운 정보가 즉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하고요. 중강성에서는 기본적인 분석을 해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정상 이상의 수익은 올릴 수 있다 없다? 올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므로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고요,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과 유사하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여기가. 대신에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불완전 경쟁 시장이나 독점 시장도 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요? 어느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하고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균형 가격을 매개로 해서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고 있죠. 네, 그러면 남거나 모자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이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실패가 발생하게 되면 남거나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가시면은 공공재 있죠.
예, 공공재가 2번 나왔는데 2번 다 뭘 갖고 물어봤냐면 공공재는 과대 생산돼요, 과소 생산돼요. 근데 항상 적정한 양만큼 생산이 된다. 필요 이상으로 과대 생산된다. 이렇게 틀리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시장에 실패가 발생한다는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해봤었죠. 할당제 효율성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자, 시장에서 우리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료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요. 임대료가 결국 뭐냐면 수익률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다른 투자 대안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하고 위험의 크기를 감안한 수익률이 서로 같아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렇게 했던 거죠. 여기에 할당적이라는 것은 이건 배분적 효율성을 얘기를 해요. 여기가 지금 같다라는 얘기는요. 그냥 같다는 건 아니고 위험의 크기를 감안한 수익률이 같다는 얘기죠. 만약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2% 주고요.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2% 준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여기다 투자하지 않죠. 다 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같다라는 얘기는 얘는 2%를 준 게 투자자가 부담하는 뭐가 작아요. 위험이 작으니까 그 대가도 작게 주어지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부담하는 위험이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익률을 작게 주면 투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같다는 얘기는 투자자가 투자해서 감수해야 되는 위험이 있죠. 위험에 대한 대가를 감안한 이 수익률이 있죠. 이렇게 같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6%고 얘는 2%니까 얘가 더 많은 수익률을 가지고 가냐면 그렇지는 않고요. 자기가 감수하는 뭐에 대한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시장에 투자하든지 간에 얻을 수 있는 게 무슨 이윤밖에 없겠어요. 정상이윤밖에 없죠. 자기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만 가지고 가니까. 그러면 투자자가 어느 시장에 투자할 것이냐는 것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죠. 위험 중립적인 사람은 여기다 투자하겠죠. 근데 위험 혐오적인 사람은 자기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정도의 위험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어느 시장에 투자하든 간에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만. 그러면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가 않겠죠. 균등하게 자원이 배분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존재하는 시장이 무슨 시장? 그게 할당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래서 할당효율적 시장은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이고요. 그리고 무슨 이윤만 존재한다? 네.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만전 경쟁 시장이 있죠. 얘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원 배분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효율적이죠. 근데 무슨 이윤만 존재해요. 얘들도.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 시장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 시장의 성격하고 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있죠. 그 4가지 조건을 여기다 요구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이 조건상에서만 유사하다는 거예요. 얘가 할당효율적 시장은 얘하고는 성격이 같다고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얘하고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당효율적 시장에서 똑같이 뭐를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의 충족을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 거죠. 대신에 완전 경쟁 시장은 자동적으로 무슨 시장이 돼요? 할당효율적 시장이 돼요. 그러면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죠. 독점 시장도 돼야 안 돼요? 독점 시장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국 이 과정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이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네, 이거 하나를 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쓰기에 따라서 선생들이 만약에 저거를 중요한 듯이 막 또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게 갑자기 중요한 애로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나와요. 그냥 여기는 효율적 시장, 약성, 중강성, 강성이 있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있으면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한 내용은 거의 언급이 안 해요.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10회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거의 언급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저기 뭐죠?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간혹 이제 그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서 할 때 보면요. 선생들이 이제 특강을 한다고 해요. 하는데 특강에서 하는 내용에서는 시험하고 무관한 거를 또 중요한 듯이 다루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너무 빠져들면 곤란해요. 나중에 원래 여러분들이 수혜량이 변하고 수혜의 변화도 그거 뒤집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거.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해드리면 지금까지 정리했던 수혜량이 변하고 수혜의 변화가 다 엉망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문장이 나오면 얘가 수혜량인지 수연지를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가장 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예, 다른 쪽에 학원의 어느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학년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재수를 하고 계신 거겠죠. 근데 학개론 강의를 한 4사람 건가를 들었대요. 그거를. 그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이름은 막 선생들 이름을 대요. 저도 다 아는 선생들이에요. 그 이름을 대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강의를 들어서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A 선생 걸 들었는데 요거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B를 들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B 선생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B 선생 걸 들으니까 B는 또 이해가 되는데 C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C 선생 걸 또 들은 거예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듣기는 들었는데 내용은 정리가 안 되고. 이게 이제 뭘 선택한 거냐면 본인 생각에는 어떻게 빨리빨리 해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뛰어든 것 같은데 결국은 역효과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양반은 그 논리를 처음부터 다시 체계적으로 잡고 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 뭐 해야 돼요. 반복해서 일단 들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귀에 익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익을만 하면 바꾸거나 익을만 하면 바꾸게 되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네, 그래서 9번에 그 가게 되면 그래서 효율적 시장에 관한 부분에 있었을 때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그리고 이제 요 지문 자체는요. 시험상에서 인용하기는 좀 그런 지문이에요. 이제 문제는 풀어드리는데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 그래서 거기 10번에 가시면 틀린 거 그랬을 때 1번에 가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무슨 시장이 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것은 이제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고 독점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그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무슨 시장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5번에 가면요.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럴 때는 투기가 근절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투기가 발생할 수 있어도 초과이는 얻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투기를 통해서 초과인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기회비용하고 다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정상 이윤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은요. 다 같은 거예요. 11번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12번에 대한 내용 다 그 같은 내용이니까 뭐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거기 11번에도 보면요.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거 물어봤을 때 3번에 가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12번에도 그런 문장 또 계속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1번에 불완전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3번에 강성에서도 정보 비용은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틀리겠죠. 예, 그러니까 앞에 나온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 시장이요. 상호 경쟁적이라면 우수한 정보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쟁하는 과정에 있을 때는요. 얘들도 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뭐가 존재해요? 초과이윤이. 근데 초과이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무슨 비용이 있어요? 정보 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보비용을 100만 원을 들여서 초과이윤을 얼마를? 1000만 원을 얻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시장이 무슨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쟁적인 시장이면 다 누구나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 뛰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경쟁적이 되면 이 정보 비용에 대한 대가가 커지죠. 야, 나도 알려줘. 나는 120만 원 줄게. 야, 나는 150도 줄 수 있어. 나는 500도 줄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커지게 되면 결국은 얘가 1000만 원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결국 남는 건 무슨 이윤밖에 없어요. 정상이윤밖에. 이게 혼자 독점하고 있을 때가 이윤이 크겠죠. 다 알려줘서 경쟁적으로 달려들게 되면은 뭐가 이윤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는 14번하고 15번에 이게 이제 정보 가치라든가 이제 정보의 현재 가치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건데요. 이게 실전에서는요, 간결하게 나와요. 간결하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숫자가 이게 바로 암산으로 계산하기가 어렵게 해놨는데, 참고로 실전에서 출제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확률은 50대 50을 주거나 40대 60을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줘요. 이게 만약에 확률 50%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될 수 있거나 얘가 될 확률 50%라는 얘기는. 그죠? 암산으로 되잖아요. 8억 8천의 절반이면은 4억 4천. 6억 6천의 절반이면 두 개 더하면 7억 7천. 나누기 1.1 하면은 7억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정보가 불확실할 때는 7억. 100% 확실하면 얘밖에 없잖아요. 이거 1.1로 나누면 8억 나오잖아요. 8억에서 7억 빼면 정보 가치는 1억. 이런 식으로 암산으로 계산이 가능하게끔. 아니면은 40대 60으로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8억 8천에 대한 40%잖아요. 그러면 48, 32잖아요. 48, 32니까 얘 3억 5천2백. 이런 식으로 암산으로 가능하게끔 숫자 배열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잡하게는 안 나온다는 걸 일단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리고 혹시 만약에 들어서는 게 확실하면 4,950만 원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가 3,850만 원인 거예요. 근데 확률을 만약에 몇 프로씩 줬다? 50%씩. 그럴 때는 여기에 50% 계산하고 여기에 50% 계산하면 안 되고요. 50%씩 줄 때는 더하는 거예요. 두 개 더하면 8,800 나와요. 8,800 나누기 2 하면 4,400 나오죠. 1.1로 할인하면 4,000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기대 수익률 할 때 했었잖아요. 산술 평균 하는 거. 산술 평균은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되잖아요. 그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만약에 주게 되면 어떤 배열을 깔아줬을 때 숫자가 배열이 암산이 안 나오는 숫자네. 근데 확률이 50%라는 얘기는 두 개를 더하는 순간에 간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해드린 거고. 자, 정보 가치는요, 정보가 확실한 가치에서 정보가 불확실한 가치를 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정보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계산하려고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요거는 이 이후에도 값을 줄 수가 있어요. 값을 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딱 두 개밖에 안 줘요. 여러분들이 기대 수익률 계산할 때 상황 기억 안 나세요? 호황일 때, 정상일 때, 불황일 때서 조건이 한 3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이후도 조건은 붙을 수가 있어요. 붙을 수가 있는데 그냥 확률 값으로 둘만 가지고 주는 거예요. 40대 60을 주든가 아니면 50대 50을 주든가. 통상 뭐를 많이 줘요? 50대 50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4번에 가시면
개발 가능성이 60%인 A 토지가 있다고 돼 있죠. 그리고 개발되면은 1년 후에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2,100만 원. 개발되지 않으면 1년에 얼마가 된다. 630만 원이 되더라. 그죠? 이 경우 개발 정보의 정당한 현재 가치는 얼마가 되느냐. 근데 할인율도 얼마 준 거예요? 5% 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0.05죠. 그러니까 1.05로 할인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개발이 되면은 1년 후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2,100이 되는데 2,100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예요? 60%. 개발되지 않으면은 얼마가 되냐면 630만 원.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참고로 이런 배열로는 나오기는 어려워요. 왜? 일단 암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일일이 뭘 해야 돼요? 계산기로 계산해야 되는 얘기는 한 문제에 계산을 3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1분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배열로는 안 나오는 거죠. 다만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뭐는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100만 원에 대한 60%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얘가 1,260만 원 나올 거고 630만 원에 대한 40%하면 얼마 나와요? 예. 252만 원 나오네. 예. 그러면 얘네 둘을 또 더해야 되잖아요. 2개 더하게 되면 1,512만 원 나오겠네요. 이거를 또 뭘로? 1.05로 우리가 할인을 해야 되죠. 그러면 나오는 게 또 얼마예요? 그러면 이게 1,440만 원이가 나올 거예요. 맞나요? 이렇게 할인하면 1,440만 원 나오죠. 그러면 불확실할 때의 가치가 얼마예요? 1,440. 그렇죠? 근데 100% 확실하더라면 이 조건밖에 없잖아요. 네. 2,100만 원을 갖다가 1.05로 나누면 2,000만 원 나오겠죠. 그럼 얘가 얼마? 2,000만 원. 그럼 남는 게 560만 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계산을 한 문제 안에서 계산을 몇 개를 해야 돼요? 3번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물어본다는 얘기죠. 한 번 계산을 통해서 값이 도출이 돼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버리라고 그러죠. 시간 많이 잡아먹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이게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인식을 해요. 학계론 선생이 얘기하는 게 맞겠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게 계산에 대한 요령만 알면은 그냥 단순 대입해서 풀리게끔 주는 거예요. 학계론 지금까지 기출 계산 문제 나온 거 보면요. 요령만 알면 그냥 암산으로 거의 계산이 가능하게끔 줘요. 계산기를 쓰더라도요. 40문제에서 계산기 두들길 바는 건 한두 개 지나지 않아요. 그 과정 중에. 나머지는 다 암산으로 수치가 가능하게끔 줘요. 그게. 근데 이제 선생들은 연습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숫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해서 이제 해봐라 이제 이런 얘기죠. 해봐라.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복잡하면은요. 해봐라 앞서서 본인들이 포기해요. 뭐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가면 어떤 지역이 재개발된다는 확실한 정보를 얼마에 구입했다는 거예요. 1,000만 원에. 그럼 그 정보를 토대로 매입한 토지를 분석하니까 6천만 원에 매입한 후에 1년 후에 7,810만 원으로 재매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보를 해서 획득할 수 있는 초과율은 얼마냐 이거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확실한 게 7,810만 원이잖아요. 걔를 1.1로 할인하면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7,100만 원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7,100만 원에 이게 확실할 때 가치가 7,100이고요. 근데 얘가 그렇지 않을 때는 이 토지를 7,100이라고 보고 얼마에 샀다는 거예요. 6천에 샀다는 얘기잖아요. 7,100이 될 거라고 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차익이 남는 게 1,100만 원 남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의 정보를 샀으니까 남는 게 100만 원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이런 식의 배열로는 거의 언급은 잘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한 요건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돼요. 대입할 수 있느냐는 정도. 그리고 거의 뭐로 계산이 가능한, 암산이 가능하냐, 뭐 그런 정도로만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뭐 기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 크게 뭐 어렵거나 뭐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요. 예. 근데 다 비슷비슷하게 줘요. 거기 102페이지에 가면 16번에 시장의 특성 이렇게 나와 있죠. 1번에 가면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서 단기적으로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17번 문제 2번에 가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런 식으로 비슷한 표현을 계속 써줘요. 그리고 눈에 딱 봤을 때, 이게 틀린 거를 우리가 찾기가 쉽도록. 그래서 거기 1번에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답이고요. 2번에 보면 다수의 판매자하고 다수의 구매자가 있으니까 틀렸겠죠. 그리고 시장 조직화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국직성이 있으니까는 균질적인 가격 형성이 될 수가 없죠. 지역시장별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가 항상 고도의 공적인 성향을 띠고 있지는 않죠. 개인 간의 거래했을 때는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래하는 거지. 그래서 답이 16번에서는 몇 번? 1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에 그 17번은 3번이 틀린 거죠.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해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이건 비가역성과 관련이 깊다 그랬으니까 틀렸던 얘기죠. 비가역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태가 발생하면 그걸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게 비가역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내역이 공개가 안 되는 거는 상품의 어떤 개별성, 시장의 어떤 지역성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어서 거래 내역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이제 18번에도요.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을 때 4번에 가면 약성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해서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간결하게 줘요. 걔들을 용어를 알고 있으면 이게 맞다 틀리다를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려운 쪽으로 끌고 들어가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게 학계론이면 우리는 요것만 해도 합격해요. 요것만 해도 합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임박하면은 불안한 증세를 보여요. 그럼 그 불안한 증세를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 손을 붙잡고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합격을 하죠. 합격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안 했어도 됐는데 괜히 했다 이거죠. 괜히 했다. 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공부가 충실히 된 사람들은요. 문제가 안 어려워요. 진짜. 쉬워요. 나중에 아마 시험장 가서 인식을 하실 거예요. 여기는 제가 이쪽은 처음에 처음 강의를 하고 그것도 중간에 와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되는데 대부분 제가 강의한 데는 횟수로 한 5년이 넘어요. 그러면 제가 한 지역에서 5년을 넘게 강의를 했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서 문제 매년 출제가 됐을 때 그죠? 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해본 사람들은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냥 하자는 대로 하면 잘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있는 거라도 잘 해주시면 돼요. 무리한 걸 찾지 말고 이거라도 예습이라도 좀 잘 해주고 그죠? 복습이라도 좀 잘 해주고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바랄 게 없잖아요. 그죠? 괜히 쓸데없이 100일 작전 세운다고 또 칼종이고 하지 말고 우리 늘상 하는 게 반나절 계획 짜고 반나절 감탄하잖아요. 그리고 그날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복습을 하시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 네. 네. 그거는 틀려요. 그 강성은 정보를 기준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게 효율적 시장 이론 안에서 여기 강성이 있잖아요. 중강성이 있고 뭐가 있을 때. 이거는 정보의 효율성을 기초로 나누는 거고요. 할당 효율성에서 이 할당이라는 게 배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할당 효율적 시장하고 강성에 대한 것도 있죠.
여기는 완전 경쟁 시장이 가정했을 때 여기는 뭐를 매개로 하는 거예요? 정보.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어떻게 돼요? 시장 참여자에게 다 제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를 매개로는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자원 배분이 불균형에 이루어지면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에 의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 시장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보의 효율성, 배분적 효율성 또는 운영의 효율성에서 효율성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운영의 효율성은 나오지는 않을 거고 요거 두 가지 정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효율적 시장 이론이 정보를 매개로 하는 거예요. 정보.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서두에 저희가 설명해 드릴 때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은 확인되지 않는 루머라든가 소문만 갖고도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다는 얘기는 완전한 정보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연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잠깐 뭐 시간 됐으니까 쉬어서 뒤에 이어서 하는데